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기계를 강의하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회차 시험입니다. 2회차 필기 시험 얼마 전에 끝났죠. 제가 또 시험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혹시 이거 이제 2회차 시험인데 1회차 시험도 제가 총평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찍어 놓은 거랑 똑같은 게 나올 경우에는 총평도 얘기를 안 드려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죠. 강의 시간만 길어지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빼고 좀 특별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예. 그래서 제가 시험 보고 온 후기랑 좀 분석 좀 해드리고 중요 문제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보는 기능사 시험은 시험 시간이 1시간이죠, 1시간. 1시간이고, 1시가 아니고, 1시간이죠. 1시간이고, 문제는 60문제입니다. 60문제. 그러니까 이론상 따지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지만 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얘기하자면 10초 만에 푸는 문제도 꽤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기에 대한 총평 때도 얘기하고 항상 이제 제가 실제 필기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어진 시간은 꼭 다 쓰고 나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40분 만에 풀었다고 나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답을 밀려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CBT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CBT 시험이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마우스로 찍어서 시험 보기 때문에 전 밀려 썼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실수. 사람이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1, 2, 3, 4가 있는데 3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답이 3번이네 하고서 2번 찍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쌓여가지고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59점으로 탈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피눈물 나죠. 차라리 49점이면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수가 없도록 여러 번 이제 복기를 해가지고 틀린 게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시간을 꼭 다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좀 힘들어요. 자, 시험이 제 책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제도에 이 CAD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계 제도라는 말과 이 CAD가 뭔가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실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계 재료랑 측정은 아예 다른 과목이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시험이 기계제도 기능사입니다. 기계제도 기능사. 그럼 아시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기능사를 더한 것이죠.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산학과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게 컴퓨터를 응용, 그러니까 활용해가지고 하는 기계제도. 옛날에는 손으로 했잖아요. 이제 기계제도 같은 걸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CAD를 써가지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컴퓨터 CAD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과목이 의미가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혁명 같은 거죠, 일종의. 지금 이제 AI 이런 게 좀 혁명이지만 이제 컴퓨터에 이게 이제 생기기 전에는 이게 등장했을 때 엄청난 혁명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CAD 과목이라는 게 기계제도에 포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갔더니 이제 수를 제가 세봤겠죠. 얼추 기계제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실은 이제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CBT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계제도 비중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제도 비중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시험 볼 때마다 거의 40개 육박하게 나오고 적어봐야 한 30, 뭐 7, 8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시험에 꽈락이 없단 말이에요. 꽈락이 없어요. 그 보통 산업기사라든가 기사 시험이 있거든요. 다른 시험입니다. 이 기능사보다 이제 윗급이죠.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 뭐 이렇게 뭐 4개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면은 요 하나가 20문제다 그러면 요 20문제에서 뭐 40% 이상을 못 맞게 되면은 다른 것들 평균 점수가 좋아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시험은 그런 게 없죠. 기능사 시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좋은 점이자 뭐 특징이죠.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이론상 얘를 다 틀려도 이거를 다 맞추면은 뭐 합격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60%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36문제예요. 이론상 이제 이것을 실수를 해가지고 한 5개 틀렸다. 그러면 36문제 되겠죠. 아무리 찍어도 한 문제 맞겠죠. 그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론상 그런 거고요. 이제 기계제도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요즘엔. 그래서 비중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에도 나름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글씨를 쓸 때도 어떻게 글씨 쓰는 게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는 안 해도 되죠,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4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충분히 공부가 됐다면 다 틀려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죠. 비중을 따져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전략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요령껏 해야 된다 그러죠. 열심히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다 골고루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애는 많이 쓰는데 합격을 언젠간 하죠. 근데 빨리 합격을 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지식을 늘리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지식을 늘리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합격을 빨리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합격 빨리.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 빨리 합격을 안 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취업 스펙이라든가 직장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식을 늘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합격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취직을 해서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 따로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식을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합격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도 유튜브에 공부에 대한 뭐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 시험에 대한 건 제가 뭐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또 이 시험에 이렇게 44개죠. 기계제도에서 이렇게 기계재료에서 15개, 측정에서 1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출제 기준을 보게 되면 출제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제 기준 한 번 뭐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기계 제도 뭐 실무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기계제도 기계재료 뭐 측정 이런 식으로 뭐 총 한 8개 정도의 단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옛날에는 이게 아니라 요게 한 4, 5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한 8개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기계 제도에 관련된 거를 많이 내려는 의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제도 기능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계 제도 기능사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가 있는데 이거 바로 다음 자격증이 기계 설계 산업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기계기사 이렇게 불려요. 기계자는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은 제도를 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제도 기능사는 기계제도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된다. 왜냐면 기계제도를 해야 되니까. 설계는 그래서 이 설계란 말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은 얘는 계산법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기계기사는 말 그대로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제반 사항을 다 공부하는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죠. 해커스에도 뭐 강의가 있죠. 책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기계제도 기능사 얇죠. 물론 이제 너무 량을 많이 넣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드실까봐 좀 그런 의도도 좀 있긴 한데 어쨌건 이제 훨씬 이제 량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기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제 2회차 시험이 아니라 3회차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습 차원에서 혹시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기계제도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초반에는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고 하다가 도중에 멈춰도 상관이 없죠. 위쪽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키워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험에 이제 요것만 나왔다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기억해야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다 썼고요. 제가 이제 요거 그 전에 1회차 필기 총평 올린 거 있거든요. 또 거기에 올라간 거는 빠졌습니다. 또 할 필요가 없죠. 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기계제도, 뭐 내접기어,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뭐 주간거리, 문제도 좀 표현을 하겠고요. 뭐 표면 거칠기, 리드는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뺐어요. 키워드만 좀 넣어놨습니다. 거의 항상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헬리컬 기어에 대한 문제도 좀 나왔고 항상 나오는 게 끼워 맞춤 이런 건 뭐 항상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의 종류. 그래서 언급은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D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게 3차원 모델링, 와이어 프레임, 뭐 서피스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요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린터, 출력 장치, 모니터, 출력 장치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뭐 다 웬만한 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비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계 재료로 넘어가게 되면 채심 입방격자. 이 채심 입방격자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원소들이 있어요. 암기를 안 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좀 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경화법.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죠. 기계제를 하면은 표면을 경화시키는, 경화가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표면경화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성질. 금속이 이제 뭐 철의 성질도 있고 합금도 있고 합금이 아닌 원소 하나하나의 성질도 있죠.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금속의 성질에 비중을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중은 얘기 드리자면 밀도 같은 겁니다. 비중. 그 얘기하자면은 여기 뭐 이렇게 펜이 있는데 이 펜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랑 그러니까 들어가는 량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크기가 똑같고 함유량이 똑같을 경우에 철로 만들었을 때, 구리로 만들었을 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가 무게가 다르죠. 같은 크기일 때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철이 훨씬 무겁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비중이 높다는 거는 뭐 좀 무겁다. 같은 부피당 좀 무겁다.
그런 거죠. 뭐 근육이 많으면 이제 근육이 같은 부피라도 더 무겁다 그러잖아요.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중이 원소마다 비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요소들을. 근데 외워야 되는 몇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측정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이 사인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제 뒤에 이제 문제들을 좀 안 보시더라도 요거라도 좀 보시게 되면은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구나. 요거 말고 뭐 키워드를 갖다가 싹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쉬운 것들은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으로 좀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축의 회전 방향이 같으며 높은 감속비의 경우에 쓰이며 그러니까 감속되는 비율이 크다는 얘기죠. 원통의 안쪽에 이가 있는 기어는 기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는 분이 있고,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는 분이 있고, 답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뭐 딱 봐도 기어 문제 같죠. 자, 일단 답을 보자면 이게 내접기어입니다. 내접기어. 일단 이거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 객관식에 강하신 분들인데 뭐 다 복잡한 얘기고 아 이거 나 어떻게 하지 틀렸다 생각을 하다가 안쪽에 이가 있다. 안쪽이 이제 내자를 쓰잖아요. 내자. 내접기어 같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거 풀죠. 물론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문제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황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원통이 있다는 거죠. 원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의 안쪽에 이빨이 있대요. 이렇게. 기어죠, 기어. 우리가 이제 기어라는 걸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기어가 있으면 기어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빨이. 그래서 얘가 이제 기어가 또 있게 되면은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물리면서 기어가 돌아가게 되죠. 얘는 이쪽으로 돌고 얘는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반대죠. 원래 기어는 겹쳐지면서 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얘는 이제 원통의 안쪽에 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얘랑 맞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가 기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빨이 달린 기어가 있게 돼요. 좀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구분이 좀 힘드니까. 얘도 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얘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은 얘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가 내접기어입니다. 얘는 이제 저게 아니죠. 얘는 일반 기어죠. 얘가 내접기어입니다. 내접기어랑 일반 기어 두 개가 맞물리는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좀 다른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모든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고,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암기 과목 같은 거죠. 자, 높은 감속비의 경우에 쓰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죠. 일종의 내접 기어는 높은 감속비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축의 회전 방향이 같구나 또 이런 키워드가 있죠. 뭐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될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회전 방향이 같고 안쪽에 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셔도 되고 높은 감속비도 외우셔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게 함정이 있죠. 자, 높은 감속비, 감속기요. 오케이, 맞았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이포이드 기어, 뭐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면 확실히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감속 기어 이런 거 모르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감속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없고 내접 기어가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맞추셨을 것 같고 좀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좀 당황하셨던 분들은 감속 기어를 고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시험 시간을 충분히 다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자세히 보면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 단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겁니다. 자, 2번 모듈이 같은 두 기어가 외접하여 서로 물려있대요. 기어는 무조건 물려있죠. 기어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존재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냥 쇳덩이죠, 그거는. 자, 서로 물려있다. 두 기어의 있수가 30과 50이다. 있수입니다. 모듈이 같다고 나왔어요, 이쪽은. 축간 거리가 80mm일 때 모듈이 얼마냐. 일단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틀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요거 기어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요 공식을 외워야죠. P는 mg다. 요즘에 이제 그 mg 세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mz 세대가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죠. 지금도 살기 힘들고 뭐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눈물 나게 힘들게 사는 mz 세대들 이렇게 외우면 좀 쉽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교재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Z입니다. Z분의 P는 모듈이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방식으로 해야 돼요. 쉽게, 항상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P치원은 모듈 곱하기 있수라는 공식입니다. 이게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자, P치원은 모듈 곱하기 Z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요게 P치원입니다. P치원은 모듈 곱하기 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모듈이 같은 경우 두 기어가 외접하여 서로 몰려있고 있수가 30과 50이고 축간거리가 축간거리 여기 없죠. 이럴 경우에 모듈이 몇이냐 이런 겁니다. 일단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 지금 외우세요. 어렵지 않죠. 피눈물 나게 피 터지게 고생하는 mz세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자, 두 기어가 외접을 한대요. 이빨이 이렇게 맞물린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내접 기어였고 얘는 그 외접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오죠.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기어의 인수가 30개래요. 얘가 30개, 얘는 50개라고 합니다. 자, 30개가 있고 50개가 있어요. 얘가 Z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축간 거리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거 외우세요. 이 축이라는 거는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축 이런 표현 하죠. 우리가 축 그러면은 보통 기계제도 배울 때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걸 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쇳덩이, 축. 영어로는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고 일부러 중심 간 거리 이렇게 안 씁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좀 구별을 해야 돼서 좀 그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축간 거리는 뭐냐?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축간 거리입니다. 이게 이 거리가 8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 약간 뭐 그런 느낌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건 기어기 때문에 기어의 동그란 부분이 닿는 게 아니에요. 기어의 이빨끼리 맞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아셔야죠. 요 피치원 있죠. 피치원. 이 MG, 이게 왜 존재를 하냐? 이 기어 두 개가 어디가 맞닿냐면 기어끼리 맞물리는데 맞물리는 원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가 맞물리게 돼요. 그 원의 지름이 피치원입니다. 얘가. 그게 피치원이에요. 피치원끼리 맞물리는 겁니다. 근데 피치원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Z고 이수고 모듈은 몰라요.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원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피치원 거기에 각각의 절반이 되죠. 추가 여기가 80이 되죠. 근데 이 피치원에 생각을 해볼게요. 이 피치원이라는 거는 이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 거리가 80이래요. 그러면은 얘의 지름과 얘의 지름의 합은 160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도 x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피치원 1이 있겠죠. 피치원 1, 얘가 가지고 있는 피치원 2라고 하겠습니다. 피치원 1과 2를 더한 값이 16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자, 피치원 1과 피치원 2를 더하게 되면은 얘가 160이고 160은 요 80, 요 거리가 80이죠. 요거 곱하기 2가 된 겁니다. 요 곱하기 2가 160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치원 1과 피치원 2를 이제 여기에다가 요 공식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은 두 개가 같습니다. 모듈은 같아요. 이럴 때 모듈을 구하라 그러죠. 모듈은 기어가 맞물리게 되면 무조건 같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외우셔야 돼요. 모듈이 맞물리게 되면은 무조건 같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이쪽으로 빼서 피치원 1 더하기 피치원 2는 160이고 이제 요거를 2분의 너무 좁아갖고 다시 정리할게요. 지우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먼저 이제 보시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치원 1과 피치원 2를 더한 게 160인데 이거의 절반 값이 80인 겁니다.
피치원 1과 피치원 2개 사이가 8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피치원 1은 모듈 곱하기 잇수 1번. 얘는 모듈 곱하기 잇수 2번. 그러면은 잇수 50 여기다 넣고 30을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얘가 80이 나오려 그러면 모듈이 2가 나와야 됩니다. 모듈이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뭘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은 여기에서 문제는 축간거리가 무슨 뜻이냐 이것만 해석을 하셨으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 기어가 맞물려 있구나. 일단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게 피치원인 겁니다. 이게 피치원이에요. 피치원. 요 사이의 거리가 이게 80이구나. 무조건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지름은 전체 길이는 160이구나. 그러면 mg1 더하기 mg2는 160이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혼자 풀 때는 뭐 금방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축의 도시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여러분이 필기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는 컴퓨터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종이로 갖다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는 컴퓨터로 안 풀잖아요. 잘못된 것을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밑줄을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종이에다가 저걸 자꾸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게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시험 볼 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잘된 것을 고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을 고르고 그래요. 그거를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잘못된 것을 표시하는 걸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보고서는 제대로 고를 수 있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자, 축의 도시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축은 이제 그 앞쪽에서 얘기한 축간거리의 축이 아니죠. 축간거리의 축이 아니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생긴 이렇게 쇳덩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생긴 영어로는 이게 샤프트라고 씁니다. 샤프트.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쨌건 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못따기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자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딴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를 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표시를 할 때 각도랑 이 각도 있죠. 못따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각도가 몇이냐 그리고 요 길이가 몇이냐 이게 몇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써야 되겠죠. 당연히 써야 됩니다. 못따기와 폭을 기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중간을 파단해서 짧게 그린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어떤 물체를 도면에다가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축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그려야 되는데 같은 1대1 크기로 하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경우 중간을 파단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얘를 파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요. 여기가 이제 100이다. 요도 100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단을 해서 긴 축은 중간을 파단하여 자른 거죠. 물결 치는 식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짧게 그린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축은 주로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를 한다. 단면을 치고 도시는 뭐 이렇게 그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도시하다, 제도하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길이 방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축이 보통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데 길이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를 길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축은 여기가 길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아니고 여기가 길이 방향이에요. 축의 길이 물어보면 이게 길이인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 방향, 이 방향이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뭐 긴 칼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표현으로도 등장을 하냐면 중심선 방향. 이렇게도 등장을 해요. 중심선 방향, 길이 방향. 요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틀린 겁니다. 축은 이렇게 단면을 치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단면을 치는 걸 보여주면 도면을 투상을 할 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길이 방향이란 표현은 축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어라든가 무슨 뭐 기어에도 등장을 하고 기어에 등장을 가장 많이 하고 축에 등장을 하고 간혹 가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이미지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4번은 1번에 나오는 못따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못따기가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얘기하자면은 45도, 이게 45도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꼭 각도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5도 못따기. 45도라는 얘기는 요 길이랑 그러니까 여기죠. 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 길이가 뭐 3이라면 3이고요. 여기는 45도가 돼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일일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C3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기 못따기가 CAD 기능 중에 챔퍼라고 있습니다. 챔퍼.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45도로 이렇게 3과 3을 넣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4번이 답이 그러니까 옳은 거라는 건 알고 3번은 잘 모르겠다 싶어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고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예요. 헬리컬 기어. 헬리컬 기어 문제 좀 어렵죠.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려볼게요. 외접 헬리컬 기어. 헬리컬 기어가 외접하고 있다는 거죠.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기어입니다. 이렇게 평기어가 아니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기어 이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외접 헬리컬 기어의 주투상도, 측면도. 일반적으로 이제 기어의 투상도의 주투상도는 옆에서 본 모양이 되죠. 원래는 기어가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투상도는 옆에서 바라본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측면도를 주투상도로 합니다. 이건 헬리컬 기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단면으로 도시할 때 입줄 방향, 이빨이죠, 이빨. 잇몸 그러죠, 잇몸. 이빨 줄의 방향은 어떻게 그리냐 요 얘기입니다. 실은 이제 이건 외워야 돼요. 이제 그림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측면도로 이렇게 측면도가 주투상도인데 얘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단면이 생기겠죠. 그 단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3번이 돼요. 3번. 3번이 되는데, 자, 잘랐을 때 단면 표시 같은 게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3개의 2점 세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모대음은 못 풀긴 하는데 일단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3개의 가는 2점 세선으로 표현을 한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뭐 이렇게 그 단면 쳤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단면을 치지 않고 볼 때, 이건 단면을 쳤을 때고 단면 치지 않고 그냥 바라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냥 3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칠 때, 단면을 안 칠 때 이게 차이가 있어요.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건 좀 얼추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면 칠 때는 단면 치면은 내부니까 뭐 그 이빨이 잘 안 보일 거잖아요. 이제 기어가 있을 때 잘랐으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상선으로 표현을 했구나. 중심선이 아닙니다. 가상선 표현했구나. 이걸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리컬 기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 이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바라보게 되면은 사선으로 생긴 이빨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3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충분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AD 문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를 기억하는 최소 단위가 뭐냐? 자, 이건 답이 비트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틀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고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비트는 잘 모르고 그 이제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용량에 보면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트를 보고서는 왠지 그게 최소 단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골랐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바이트는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이트예요. 근데 이 바이트가 비트가 8개가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시면 좋고요. 비트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바이트서부터는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죠. 정보를 기억하는 최소 단위는 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보 단위가 점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이거 좀 보시는 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볼게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앞자 따가지고 비바, 워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외우기가 좀 쉬운 게 뒷자가 드자로 끝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라임이 좀 살아있거든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레코드라 그래가지고 더 큰 단위가 있습니다. 얘도 드로 끝나죠.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외우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가장 데이터가 뭐 큰 거 그런 거 고르시면 뒤쪽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되고, 최소 단위 고르시면은 비트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같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가 가장 작은 거,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 재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기계 제도였고요. 기계 재료 문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은데 또 흔한 문제 말고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심 입방격자에 해당하는 금속을 고르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원소들을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이걸 다 외워야 돼가지고 이게 어려운 건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크롬이랑 몰리브덴입니다. 이제 크롬은 대충 이제 아시겠죠? 몰리브덴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실은 뭐 한글 발음까지 안 해오셔도 상관없어요. 뭐 한글 발음은 아니죠. 그냥 발음이죠. 읽는 방법. 근데 이거를 다 외운다는 게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무슨 격자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채심이 있고요. 면심이 있죠. 그 다음에 조밀 육방격자가 있습니다. 이제 한자죠. 그래가지고 채심 같은 경우에는 몸체자를 써가지고 영어로 뭐 바디 뭐뭐 해가지고 BCC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면심은 이 면이 이제 그 면입니다. 어떤 면이에요. 그래서 face를 쓰게 됩니다. face 뭐 큐, 센터, 큐빅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FCC 이렇게 쓰게 되고, 조밀은 조밀 육방격자를 줄임말이죠. 조밀 육방격자를 줄임말이라 얘가 이제 그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롤이라는 게임에 보면 헥사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육방 이런 말에 이제 핵 이런 식으로 HCP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 이제 그렇게 쓰게 되고,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생긴 형태, 이제 그 조직의 형태가 금속 조직, 금속도 이제 여러 가지의 조직들의 합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속이죠. 뭐 슈퍼현미경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가지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각각 외워야 되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외울 수가 없어요. 일단 간단히 이제 여기 나온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얘가 채심이란 얘기죠. 얘는 면심입니다. 알루미늄이랑 납이죠. 여기에서 요렇게는 얘예요. 자, 구리는 얘는 또 면심이에요. 구리죠, 구리. 이렇게 알루미늄, 납, 구리는 면심, 크롬이랑 몰리브덴은 채심, 아연이랑 마그네슘이랑 카드뮴은 조밀 육방격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죠. 이거에 한 3배, 4배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리고 가는 문제입니다. 버리고 가는데, 버린다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틀렸어 찍고 넘어가, 이게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원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요즘에는 뭐 다른 또 크롬 비슷한 이제 구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구글 크롬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크롬의 크롬이 얘랑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채심이 나오면 크롬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면심 그러면 이게 구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면심에선 구리만 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외울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조밀 육방격자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기억나기 편한 거, 마그네슘, 아연, 뭐가 좀 편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외우고 이게 나오면 풀고 안 나오면 찍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몇 개만 외우더라도 확실히 외운 게 뭐 크롬이랑 구리랑 뭐 마그네슘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얘네들만 구별을 할 수가 있어도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크롬이랑 구리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뭘 고르라 그럴 때 일단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크롬은 채심이고 구리는 면심이잖아요.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아닌 걸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만 추려내도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확률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저한테 선생님 어떤 걸 외우는 게 잘 외워지는 건가요? 물어보시면 안 되죠. 내가 외우기 편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뭐 하나를 외울 수 있으면 좋고요. 두 개를 외우면 더 좋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채심 입방격자 그러면 여러분이 크롬 만약에 크롬을 못 외웠다 그러면 채심, 면심, 조밀이 있다 그러면 하나씩 외운 거를 써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아닌 것들을 추려내고 맞는 것들 중에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한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채심이랑 면심을 제대로 외우고 나머지는 다 조밀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죠. 아, 머리 복잡하다 그러면은 채심이라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표면경화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의 표면경화법 중 물리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 자, 직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정신적인 폭력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신적인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물리적인 거, 직접 가하는 거를 고르는 겁니다. 자, 답이 화염경화법이 되겠어요. 자, 화염경화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불을 직접 쏘는 겁니다. 이 경화가 단단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런 데다가 불을 직접 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녹을 때까지 불을 쏘면 안 되죠. 적절하게 불을 쏴가지고 물리적으로 손상을 가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염경화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보자면 침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탄법. 침탄법은 얘기하자면 탄소, 이게 탄소의 원소기호예요. 탄소를 침투시키는 겁니다. 탄소를 침투. 탄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질화법은 뭐냐? 얘는 질소를 그러니까 질소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질소가 남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분 탐상법은 이거는 이제 뭐 경화법 중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자분이라는 게 이제 그 자석을 가진 어떤 그 분말 같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겁니다. 비파괴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죠. 침탄법, 질화법, 자분탐상법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화염경화법이 직접 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표면경화법에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거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건 뭐냐면, 물리적 방법에 화염경화법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기계재료 3번. 마그네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는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연습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 답을 설명드리면 답이 3번이에요. 자, 일단은 1번서부터 보자면 비중이 1.74로서 실용금속 중 가장 가벼운 금속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실용금속이라는 건 많이 쓰이는 금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쓰이는 금속 중에 가장 가볍다. 일단은 가장 가벼운 게 맞지만 비중을 여러분이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이제 설명드릴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키워드 중에 비중이 존재를 했거든요. 비중이 존재를 했는데 비중이 1.74입니다. 마그네슘이. 근데
이 비중이 잘못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좀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그네슘이 1.74라는 걸 이제 외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가벼운 금속 중에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2.7 혹은 2.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루미늄. 여기다 비중이 2.7로서 실용금속 중 가장 가볍다 그러면 걔가 틀린 거죠.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는 8.9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니켈이 있습니다. 니켈은 8.96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못 외워요, 그거는. 그렇게 외울 수는 없고 그 외에 게 나온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아닌 거를 추려내고 남는 거 하나를 고르시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중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표면의 산화 마그네슘은, 이거는 마그네슘을 어떤 그 표면에다가 입혔을 때 내부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죠. 표면의 마그네슘이 자기가 산화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 중에. 걔를 마그네슘이 자기가 산화가 돼가지고 내부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금이 된 거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는 알루미늄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루미늄이 가볍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예를 들자면 비행기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알루미늄으로 도금을 할 수도 있고 마그네슘으로 도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가 산화가 일어나면서 내부가 부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부가 부식이 되면 큰일 나죠. 망가지니까. 외부가 부식이 되면 도금을 또 할 수도 있고 걔가 산화가 된 상태로 유지가 돼도 상관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내부의 부식을 방지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에 산 알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과 뭐 알칼리성 이런 말 뭐 들어보셨죠? 산이 높은 게 산이고 산이 좀 낮은 게 알칼리고 이런 건데, 산과 알칼리에 대해서 거의 부식되지 않는다. 일단은 거의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대부분의 금속은 부식이 됩니다. 산이라 그러면 염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내용들, 그 특수한 금속 같은 게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마그네슘, 구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알칼리에, 산이나 알칼리에 부식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식이 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죠. 실은 이건 내용을 모르더라도 왠지 3번이 답일 것 같아서 고르시는 분들은 맞을 수가 있어요. 산 알칼리에는 부식이 웬만하면 다 일어납니다. 산에 부식이 일어나건 알칼리의 부식이 일어나건 둘 중에 하나의 부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망간의 첨가로 철의 용해 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제 마그네슘에다가 이제 망간을 첨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알루미늄에 보게 되면 두랄루민이라고 있는데, 두랄루민도 있고 이제 Y합금 이런 게 있는데 마그네슘과 망간이 같이 합쳐지는 이런 이제 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알구마망 이렇게 제가 외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좀 써볼게요. 두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더해진 게 두랄루민입니다. 이게 알루미늄이 하나예요. 알루미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진 게 합금이 두랄루민입니다. 합치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런 철의 용해 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어떤 뭐 금속이 이제 어떤 요소에 의해서 녹는 거를 좀 막아주는 이제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첨가가 돼가지고 요 알루미늄에 대한 부식도 녹는 것도 막아주고 철의 용해 작용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철이랑 마그네슘이랑 망간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어떤 뭐 효과가 있는 거죠. 얘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갖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소를 따진다 그러면 얘는 가장 나중에 공부를 해야죠. 내용도 길고 어렵잖아요. 요 위에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이거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겠고,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비중을 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4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보는 당일까지 계속 공부를 하다가 머릿속에 안 남는 거는 최대한 넣다가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측정 보도록 할게요. 측정 문제 한 문제가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는데, 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인바는 사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포자들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변의 길이가 있는데 사인, 여기가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알파. 사인 알파는 A분의 B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게. 사인바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 공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인바가 그런 거고요. 정반면으로부터 블록 게이지 높이를 각각 알고 있을 때, 블록 게이지는 측정할 때 쓰는 일종의 쇳덩이죠. 사각형으로 생긴 쇳덩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반이라는 거는 평평한 바닥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땅바닥 같은 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아주 평면도를 깔끔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땅바닥입니다, 일종의. 하지만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사인바가 이제 사인바라는 게 이제 막대기란 말이에요. 바. 사인바가 롤러가 있고 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를 블록 게이지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블록 게이지가 변화가 잘 없으니까 그걸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록 게이지의 높이를 각각 알고 있다는 건 뭐 여기가 B고 얘가 A라면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길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면으로부터 높이를 알고 있고, 각도 측정을 위해서, 각도라는 거는 이제 여기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수포자분들은 요거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기억을 해주세요. 각도는 여기 각도나 뭐 여기의 각도나 여기의 각도나 같습니다. 각도는 무조건 같게 돼요.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중간에 잘렸냐 길어졌냐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이게. 각도가 뭐 C로 주어졌다고 볼게요. 각도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계산기로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롤러고 이제 바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보자면 높이가 나와야죠. 이 높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 높이가 아니고 이제 요 높이가 주어져야 됩니다. 요 높이가 실제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사인 C는 요 길이가 있겠죠. 요 길이. 요 높이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 여기를 뭐 D라고 해볼게요. D분의 B,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렇게. 각도 측정을 위해서 구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가 양 롤러의 중심거리가 됩니다. 답은 이제 1번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사인바에서 정반면으로부터 블록 게이지 높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블록 게이지 높이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사인바를 통해서 요 이제
그 삼각함수를 통해 갖고 구할 때 필요한 요소가 이 높이 그리고 요 길이죠. 그리고 이제 요 높이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알고 있다는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을 때 구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 롤러의 중심 거리가 필요합니다. 바의 폭이라는 건 이제 이런 폭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필요가 없고요. 바의 길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의 길이가 롤러의 중심 거리가 아니에요. 이 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길이가 있습니다. 얘가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바의 길이도 아니에요. 바라고 나왔는데 바입니다. 바. 사인 바의 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롤러의 크기 필요 없습니다. 롤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그걸로 삼각함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 삼각함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다 넣게 되면은 이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 양 롤러의 중심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교재 해설에도 이런 것 갖다가 일일이 해설은 안 써놓는데 사인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정반면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몇 초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안 찾아보게 되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꼭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구글 같은 데 보면 그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블록 게이지 영어긴 한데 찾아보시게 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셔서 모르는 단어는 알고 공부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제가 좀 해설을 드렸고, 요거 이제 다음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떨어지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런 것들 내가 좀 기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